예예예 양전이 양정구 컴컴컴컴 양시연 렛츠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을인권 감성 더하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휴강이었죠. 그러게요. 한 주 쉬었죠. 네. 강사 선생님, 박진 선생님의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지난주 저희 한 주 쉬고 2주 만에 만났습니다. 모두 건강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뵙게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노동인가 활동인가? 이것은 활동인가 노동인가? 네. 그 마을 활동을 하면서 노동인권 감수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오늘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곳곳에서 집 마을의 다양한 경로로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실제로 마을 활동하면서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답이 없지만 답을 찾지 못했지만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남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막 어떻게 섭외했냐 소장님을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 약간 비정규직의 가장 약간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했더니 활동하는 노동자 이남신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또 자세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고요. 한번 그다음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지금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위는 사용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노동자로서 사용자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저는 활동인가 노동인가 이런 경계선에 선 질문이 제 일상이라 사실 굉장히 저도 호기심이 있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활동하는 노동자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경계선에 선 활동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런저런 아마 고심이 계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이지영 선생님이 오늘 너무 우울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밝고 쾌활한 사람이라 우울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동과 인권과 활동에 대해서 한번 터놓고 하는 사랑밤 자담처럼 얘기 좀 나누고 싶고요. 혹시 제가 이제 이랜드 17년 다니다가 해고가 됐거든요. 이랜드 예전에 보면 다 중저가 캐주얼 옷 하나씩 꼭 계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때. 근데 이랜드에서 노사 관계가 굉장히 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 투쟁이 많았는데요. 그때 이랜드 투쟁을 아주 드물게 상업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카트예요.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수석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송곳 웹툰도 있죠. 예, 이제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일반 시민들도 접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노사 문제 현장에서 이제 투쟁도 하고 이제 일도 하면서 왔고 해고된 후에는 이제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에 있다가 지금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와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도 좀 박은수 시장님 계실 때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듯이 요즘 뭐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정규직화 둘러싼 가장 뜨거운 그런 이제 현안 문제들마다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뭐 신상도 틀리고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위원으로 노동자위원으로 5년 동안 그래서 최대 16.4%를 올려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2.9%.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험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여주의자다. 그래서,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저 들어갈 때 제가 막 노동운동진에서 엄청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촛불 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라면 당연히 저는 파트너십으로 함께 할 것은 해야 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래서 제가 막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동 현안 관련해서 가장 많이 참여한 대표적인 아마 활동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얘기 많이 나누고 싶고요. 특히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이 참여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고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여러 말씀 주시면 특히 저는 마을에서는 되게 불량 주민, 잘 마을 잘 거주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을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반기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만 많이 가르쳐 주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 진행하면서 저도 이런 방식 이런 게 되게 아직도 어색하긴 한데요. 제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이미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제가 연배가 이래서 그런지 너무 그게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편하게 좀 얘기 나누면서 노동과 활동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어디로 해야 되죠? 예. 이건 뭐 잘 아는 그림이시죠? 그러니까 뭐 오른쪽에서 보면 토끼 같고 왼쪽에서 보면 오리 같은. 그러니까 저는 감수성은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수성은 관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회는 그래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근로기준법이 됐을까요? 사용자 측에서 만든 법이요. 또 선생님, 왜 근로기준법이 됐죠? 왜 노동기본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하잖아요. 근로조합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근로운동이라고 합니까? 노동운동이라고 노동운동. 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행정부처 중에 근로부 있습니까? 노동부. 없어요. 노동부. 고용노동부예요. 예. 노동법이라고 하지 근로법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근로기준법은 법은 근로라고? 법을 만드신 분이 열심히 일하길 바라셨나 봅니다. 헌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근로라고 돼 있습니까? 노동이라고 돼 있습니까? 노동으로. 아닙니다. 아니면 헌법 헌법상- 32조 근로의 권리. 아. 예. 헌법 33조는 노동상권인데 기본적으로 헌법의 모든 조문에 근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기억나신지 모르겠다.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개헌 공약이 있었거든요. 네. 그 개헌 공약 내용 중에 노동 관련해서 핵심이 2개였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노동으로 바꾸는 것. 양천구에서도, 바꿨어요. 예. 네네. 그래서 바꿨습니다. 지금은 기초자치구, 그다음 광역은 부산을 비롯해서 광역 단위에서 조례를 통해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데가 네. 몇 군데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원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 야심차게 원래 개헌 추진했다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안타까운데요. 또 하나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좀 담아야 되겠다 이제 했었는데요. 그 근로기준법, 헌법에 근로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거의 4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48년이면 1948년이면 한국전 전쟁 좌우 전이죠. 이념 네. 대립이 서로 총칼로 죽이는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노동은 누구의 전유물? 소위 좌파. 좌파 공간. 예, 그때 당시에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전평이라고 불렀던 이런 이제 노동조합 운동의 전유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 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에 서서 헌법을 만들었으니 노동이란 말에 대해서 대단히 불온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 근로로 한 거예요. 근로.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좌우 이념 대립의 산물로 네. 노동이 아닌 근로가 됐다. 전 세계에서 5월 1일을 노동절이잖아요. 메이데이. 그걸 근로자의 날로 부르는 그 유일한 선진국 그룹 OECD 가입국이 대한민국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게 우리의 감수성을 대단히, 그러니까 이 노동인가 활동인가하고는 좀 다른 결이지만 근로를 더 정상적으로 여기는 이제 이런 게 됐죠. 얘기 나온 김에 뭐 결국 이제 감수성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개념의 문제인데요. 이재영 선생님, 근로하고 노동이 뭐가 다릅니까? 근로자라고도 하죠. 노동자라고도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헌법이나 행정기관에서는 두 개를 다 혼용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조례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엄청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게 느껴지세요? 근로, 노동, 근로자, 노동자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노동인권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항상 예, 예. 교실에 가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로랑 노동이 사실은 비슷한 말인데 일하는 네. 사람을 하는 말인데 네, 네.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 그렇죠. 다르다는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래서 노동은 어떻게 노동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항상 네. 답이 이렇게 막노동, 노가다 맞아요. 이렇게 많이 정의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동하면 이런 이미지 아닌가요? 저는 노동이 아니라 근로하면 저는 이렇게 굉장히 근면하게 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이미지. 그리고 또 뭐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순종하는 이런 이미지. 이게 있어요, 근로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용자 중심의 재원의회에서 근로기준법이라고 근로라고 굳이 했겠죠. 노동 그러면 노동조합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처럼 뭐예요? 사용자와 대등한. 대결하는. 예. 그러니까 을이 아니라 대등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여기는, 사회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이제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 인식이 그 노동에는. 네. 노동운동, 노동조합, 노동기본권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노동이. 그러니까 이 노동을 사장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박수 받는 사장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박수 받는 부자가 있어야 되듯이 그걸 잘 이해하는. 빌 게이츠 아시죠? 네. 그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자본가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최대 부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기후변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기후변화 문제 또 심각한 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거? 불평등. 노동분. 그러니까 기후변화 위기와 불평등 문제가 지금 인류가 지구촌이 부딪힌 양대 과제인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었군요. 그런 말을 했어요. 대안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감수성을 그분이 갖고 있는 건데 사회주의로 가인다고 얘기했어요. 사회주의. 그럼 빨리 해야죠. 사회주의로.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장 자본가를 해봤잖아요. 네. 자본가들의 탐욕으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균등해지고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기후변화 위기나 불평등 문제가 조금 시정이 되려면 지금 그리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낭비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자본주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자본이 주인이 아니라 사회주의는 원래 좋은 말이잖아요. 소셜리즘. 그러니까 사회가 중심이 되는 이런 이제 운영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계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사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공산주의 지정으로 불리는 이제 그런 독재 체제, 우리가 또 북한 그러면 떠올려지는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오염이 돼서 그렇지. 사회주의는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개념이거든요. 학술적으로는.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삼성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막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다 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님이 사회주의가 대안이야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뭐. 굉장히 공익적인 재단도 운영하고 있고 되게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수장이
심지어는 무노조 경영을 선도했던 삼성그룹의 수장이 사회주의가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파장이 컸을까 싶어요, 저는. 아마 뭐, 야단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근데,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작은 미국이라고도 얘기하고,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렇게 다르구나, 미국하고도. 근데 이게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매개했을 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와 노동이 나뉘어지고 지금도 메이데이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부르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의 노동과 근로의 개념은 대단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노동이나 근로에 대한 개념이 정상적으로 잘 안착이 되었다면 노동과 활동의 문제도 상충되는 개념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에 대해서는 과잉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그냥 노동은 노동이에요. 예, 근데 노동 그러면 마치 무슨 혁명가 해야 되는 같은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좀 거대 담론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이미지. 가가 붙으면 다 그래요. 운동가, 활동가, 실천가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가 붙으면 마치 굉장히 개인적인, 또 이기적인, 뭐 이런 이제 전혀 다른 의미망이 있잖아요. 저는 결국은 노동과 근로가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리되면서 결국은 노동과 활동도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데, 예, 이게 서로 불협화음을 빚을 일이 아닌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정말 화음을 낼 수 있는 둘다 굉장히 좋은 개념이잖아요. 노동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실 반길 그런 이제 개념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노동자냐 활동가냐 노동인가 활동인가 이렇게 이제 마치 대립되는 개념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네, 마침 딱 그 말씀 해주시는 네. 찰나에 네. 유튜브 댓글로 최윤정 님이 네네. 활동과 노동을 꼭 구분해야 하나요? 네.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똑같은 생각이어서 이걸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벌써 끝나요? 네. 너무나 분명하게 왜냐하면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잘 설명할 자신이 너무 잘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최윤정님. 네, 네, 예, 예. 네. 그 다음에는 저런 분 모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이런 벌치기 전문가보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노동자는 네모다, 활동가는 네모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싼 방향으로 좀 얘기를 쭉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저 고민하고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직관적으로 노동자는 뭐다. 나중에 직관적으로 쓰는 청소년들의 노동자에 대한 의미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네. 그다음 활동가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의미 담지 마시고 네. 평소 생각으로 한번 적어 보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수성과 관점에 대한 또 근로와 노동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어디 갔습니까? 어딘지는 알겠죠? 이 뒤에 여기 자동차. 자동차 공자. 어딜까요? 예, 현대차. 이게 예전에 저도 요 사진 찍을 때 조금 도움을 드렸었는데 사진 보도 대상을 받았던 한겨레 기자의 네. 사진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정규직 노동자 정말 훌륭한 분 아니에요? 이런 사진은 정규직 노동자들 나오려고 하지 않죠. 예, 굉장히 훌륭한 정규직 활동가가 이제 함께 찍은 거예요. 누가 정규직 같습니까? 그냥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질문 아니에요. 그냥 한번 직관으로 누가 더 당당해 보입니까? 내가 왜 당당해 보이나? 왼쪽 이분? 예, 왜요? 맞아요. 경품 드려야 되는데 웃고 있어서 뭐가 있어요? 자기 신분을 표시하는. 막 여기 예,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할 때 늘 그런데 이 마크가 있잖아요. 울산에 가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울산의 미혼 남녀가 만났을 때 예.
아가씨가 총각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더 구체적으로 물어요. 사내하청 다니세요? 아, 예. 아. 예, 그래서 그 사내하청 다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데 사실 사내하청도 사내하청 업체의 정규직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등 정규직이죠. 어떻게 해요? 정규직 형님한테 가가지고 하루만 옷 빌려주세요.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루만 옷 빌려주세요. 어. 그래서 왜냐하면 정규직 유니폼하고 비정규직 유니폼이 달라요. 네. 근데 그거 입고 가면 그런 질문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웃지 못할 우픈, 이런 사연들이 꽤 많이 있고요. 예전에 그 유명한 결혼정보업체에서 그 신랑 순위를 매겼어요. 1순위가 아마 다 사자 돌림. 예. 뭐 교사, 검사, 판사, 의사, 뭐 공무원, 뭐 그다음에 대기업, 정규 쭉 있었거든요. 그리고 12등급인가 나눴어요. 마지막 12등급. 그러면 그 바깥은 이제 결혼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 마지막 등급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중소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2천만 중에 지금 1,000만 명이 비정규직인데, 그 중에 물론 여성이 60% 내외로도 많긴 합니다만, 그럼 비정규직은 뭐 요즘 뭐 사실은 뭐 꼭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1인 가구도 늘고는 있지만, 근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건 대단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결혼정보회사가 마지막 결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이제 마지노선을 중소기업 정규직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참 비정한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비정한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슬픈 이야기. 네네.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의 노동에 대한 생각이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랜드 다닐 때 실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이랜드가 별칭 일랜드였거든요. 일을 하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사내 커플이에요. 네. 예, 아내를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했거든요. 제가 5년 내내. 와. 근데 그때 이제 이랜드는 모든 회사의 구전 일을 우리가 다 해요. 예, 이랜드가 그걸로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그 칠도 하고 화장실도 고치고 막 이걸 다 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흐름한 건물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가는데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얘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동료들을 보면서 우리 정규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엄마의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 이런 거구나.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이랜드는 되게 그 서민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옷을 제공한 좋은 기업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이랜드에 대한 관심보다는 봐, 저렇게 흐름하게 있고 흐름한 건물에서 청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 고용행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외양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예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노동에 대해서 좀 알았다면 아이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듣지 않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질문은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최윤경님 말씀처럼 사실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활동 속에 노동이 내포되어 있고 노동 속에 활동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리합니까? 그렇다고 꼭 이거를 하나로 뭉쳐야 합니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각각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화된 영역, 이런 것들은 그것대로 존중하되, 다만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동은 근데 법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위법을 하면. 그 정도의 상식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무상 노동은 활동으로 당연한 거야. 이런 건 좀 위험하죠. 제가 마을단체 내에 극심한 갈등이 있어가지고 중재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마을단체, 그 가장 그 지역에서 유명하고 규모도 있는 단체였는데요. 그 활동가 규정 볼 때 깜짝 놀랐어요. 활동가는 뭐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제 연배의 그 대표님한테. 이게 뭐냐, 이게. 이거는 범법 규정이다, 범법 규정. 활동가가 노동자가 아니라니. 활동가 노동의 영역을 특화해서 담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에 근로수당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주말 근로 야근을 해도 활동가는 노동자가 아니니까 보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해야 하고 열정페이. 내 노동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거야. 네. 공익 활동은 무보수야.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을 활동도 지원 활동이고 자원 활동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겹치는데 내가 그때 그 대표님이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한 분이에요. 노동운동하고 막 이런 분인데, 아, 이렇구나. 이분이 20몇 년을 대표를 한 그 단체의 규정이 활동가는 노동자가 아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좀 바꿔야 한다는 수준에서는 좀 무겁지만, 이런 건 좀 바꿔야 한다. 다만, 노동과 활동을 대립시키기보다는 서로 선순환할 수 있는, 또는 악조합이 아니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우리 몫이잖아요. 특히 저는 마을 활동가님들이 그거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이게 뭐 시민 활동이나 이런 활동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강사님 세대나 저희 세대나 보다도 더 그렇죠. 밑에 오는 네. 뭐 40대, 30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한 노동에 대한 뭐 맞습니다. 가치에 대한 활동 가치에 대한 것들 뭐 보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요구되어지는 시대적 상황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감수성을 찾아야 되고 이런 논의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예. 네, 오히려 그래서 약간 네. 이게 노동이냐 활동이냐 뭔가 정의를 명확히 하자. 이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실제로 맞아요. 이제 노동자와 활동가라고 했을 때 발생되는 네. 고용의 관계 아니면 또는 임금,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활동비와 네. 임금과 이렇게 막 혼용되면서 아까 그 경계를 네. 넘나드는 일 네.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요즘이 약간 그런 시기 아닌가. 또 맞아요. 지역에는 중간 지원 조직도 많이 생겨나고 음. 그래서 이전에 이제 활동을 했던 운동을 했던 시민단체에서 맞아요. 운동을 활동도 아니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문법이나 감수성이나 갖고는 약간 해석이 안 되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또 있다 보니 네네. 그 중간지원적 활동가를 뭐 노동자냐 활동가냐 막 이렇게 약간 예전에는 뭐 주말에 회의하고 밤늦게 만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뭐 그게 너무 당연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말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노동인권을 이렇게 맞습니다. 예. 존중하지 않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약간 네.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거에 약간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너무 두 분이 잘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꼰대 연배의 소위 이제 활동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운동과 활동가라고 했을 때는 일종의 그 이제 제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선민의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이어야 활동가야. 근데 최소한 노동자 수준으로 내 보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심지어는 체불임금도 감내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기여까지 하면서 저도 비정규농센터 다닐 때 몇 개월 이제 임금도 안 받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당당한 활동가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소수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뉴딜 일자리도 있고 네. 굉장히 다수가 됐어요. 특히 마을 활동이나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지방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노동기관 이도 엄청 늘었거든요. 전국에 이번에 저희가 해보니까 80개가 넘어요. 네. 엄청나게 늘었어요. 서울에만 해도 지금 20개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이런 조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청년 연배의 상근자들이 급증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학생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현장 이전을 하고 현장 취업을 하고 뭐 구속 한두 번 정도는 훈장으로 여기고 막 이런 거잖아요. 뭐 군대도 징집 기피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활동을 했던 운동을 했던 저 같은 연배의 감수성과 지금 뉴딜 일자리로 또 마을 활동으로 들어온 그 상근하는 분들의 감수성은 저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 제가 25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노동의 활동에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일자리를 얻는 게 급선무라서 네. 어떻게 보면 대다수 청년에게는 노동이냐 활동이냐 하는 게 좀 사치스러운 질문 아닐까? 내 생존을 보장하는 지금 일자리 찾기도 급급한데 이제 이런 생각도 제가 이제 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들기도 해서 이게 너무 과잉 의미를 주면 안 되겠다. 노동은 노동이고 활동은 활동이야. 다만 마을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짚는 수준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답은 이미 뭐 최윤정님 비롯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요 이제 현대차 얘기가 다 길어졌는데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이건 이제 저랑 같이 파업을 했던 우리 조합원님들인데요. 여기 이제 당시에 홈에버입니다. 지금은 홈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어느 분이 정규직 같아요? 이게 뭐 정말 분간이 안 되잖아요. 마크도 없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똑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근속도도 오래된 비정규직이세요. 그래서 정규직 연봉이 더 높아요. 400만 원. 다만 이제 이 마트나 여성 밀집 직종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잘 된다? 단결과 연대가 잘 된다. 그 노동운동에 유명한 격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결의 기초는 요구다입니다. 근데 요구의 핵심은 뭐예요? 임금이잖아요. 임금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정규직 노조가 많이 비판받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 격차를 줄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근데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 대가로 자신들과 자기 사업장의 비정규직 간의 간극이 훨씬 벌어져. 근데 사장 몫을 가지고 비정규직 주면 된다는 논리만으로 그게 정당화 됩니까? 안 되죠.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치 마름 역할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가 대부분 여성 밀집 사업장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남성 밀집 사업장들이에요. 그렇게 임금 격차가 아주 큰 데는. 여성 밀집 사업장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고요. 여기 홈에버처럼 이렇게 크지도 않아서 오히려 단결과 연대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등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만 해도 인권 감수성, 특히 노동인권 감수성은 굉장히 저는 달라질 거다. 38 여성의 날, 뭐 합니까? 38 여성의 날.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그룹이잖아요. 네. 선진국 가입국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지표가 몇 개 있는데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가장 저는 최근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남녀 임금 격차예요. 남녀 노동자 임금 격차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미투 운동의 마지막은 임금 격차 해소다. 미투 운동의 마지막에 임금 격차가 해소되어야 위계에 의한 차별을 근절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안희정 지사 그 성희롱으로 이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김지연 씨가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최근에 좀 공부하면서 노동자예요.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성희롱 당했는데 피해자다움을 요구해. 아니 어떻게 피해자인데 크크크크 이렇게 보낼 수 있어?
둘이 내연 관계였던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 저도 뭐 혹했을 정도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노동이었던 거예요. 그 김전 씨는 대단히 성실한 비서였어요. 아주 탁월한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희정하고 맞섰을 때조차도. 근데 그 감수성은 어디서 이해받을 수 있습니까? 별로 받을 데가 없어.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수성은 관점의 문제고 특히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비롯해서 노동에 있어서의 감수성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요 웹툰 송곳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유명한 대사예요. 그 입장이죠. 선자리가 다르면 주변 풍경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되게 울림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좋은 거 아닙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아요? 요즘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중요하잖아요. 인류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정도만 일하면 된다. 이게 초단시간 근로가 아니라 이게 정상 근로로. 아니 이런 전망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왜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노동의 종말을 떠올리고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로 그리고 약자인 노동자들이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뺏기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제가 고용유연화가 뭐죠, 선생님? 쉽게 말하면 예. 뭐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예. 네. 근데 왜 유연화라고 할까요? 그러게요. 나쁜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제 비정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빼앗긴 가장 뼈아픈 개념. 유연화예요, 유연화. 네. 유연한 건 좋은 거예요. 예, 부드럽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맞춤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연이란 자체는 이미지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과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개념이 고용유연화예요. 근데 개념이 저렇게 이제 유연화가 그렇게 이제 대세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해도 고용유연화에 맞선 투쟁하는 순간 아 그래? 되게 노동자들 경직된 거 아니야?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 노사가 상생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네. 이 개념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고용유연화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인권 감수성 우리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마을 활동 하시면서 자신의 활동을 내가 노동자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좋은 경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노동자풍 하면 이거 뭐 많이 보셨죠? 이거 2010년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이게 옛날도 아니에요. 부산진 경찰서 부산에 있는 거기서 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노동자풍의 마른 채용. 정말 아무리 노동자 미워도 그렇지. 아니 무슨 노동자는 범죄자야. 아니 요즘은 자본가가 더 피트 좋고 말랐잖아요.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 감수성은 이렇게 뿌리 깊어요. 특히 경찰이나 이런 기관들에 가면, 검찰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지역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지금 적으셨나요? 혹시 뭐 노동자는 뭐다, 활동가는 뭐다, 뭐라고 적으셨어요? 여기 혹시 뭐 올라온 댓글 없습니까? 뭐라고? 선생님, 선생님. 저는 활동가는 열정. 열정. 예. 열정 페이? 연결하시면 좀 예. 그렇고요. 활동가는 뭐 열정. 먼저 말하면 돼요? 노동자. 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전 일단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활동가는 편의점이다. 왜냐하면 편이죠.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오, 야, 뭐 굉장히 멋진 비유인데요. 아, 그럼 선생님은 저기 그 노동자는 저는 을이라고 생각하고요. 을. 을이라는 을. 아직도 우리 을이 사회에서 아니고 예. 을. 예. 뭐 요즘은 뭐 그 계약서에도 갑과 을 표시하지 네. 말라고 했지만 네네. 냉정히 현실을 놓고 보면 네. 을에 가깝고 예. 진짜 노동의 권리를 차지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불쑥 드네요. 아, 예, 뭐 예. 두 분 말씀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답이 가장 가까운 것 같고요. 예, 이거는 그 30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쌍용 자동차 네. 투쟁이 있었던 평택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그때 아주 큰 충격을 줬어요. 지금 한 5, 6년 전에 했던 건데요. 노동자는 뭐예요? 덕이 없다. 그러니까 손해라는 거지. 노동자는 거지다.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노동자는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2등 국민이란 얘기죠. 노동자는 장애인이다. 근데요, 그 나왔던 얘기가 다 이런 거예요. 일개입니다. 아니, 자기 아빠가 노동자일 때 대부분 노동자들일 거예요. 이 청소년들은 다 노동자의 자녀들이에요. 돈 버는 기계다. 강철 인간이다. 그러니까 밑에 비하면 이건 좀 낫죠. 그나마.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는 정말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가 어렵겠구나. 노동 앞에 인권이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보고 있으면. 아니, 저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잖아요. 저 중에 대부분 또 노동자가 될 것이고, 저 중에 또 사장도 나올 것이고, 자영업 하는 분도 나오고 할 텐데, 대부분의 인식이 저렇단 말이에요. 노동에 대해서. 그럼 내가 노동자로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될 것이고, 사용자로 가면 탄압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자영업자가 되면 그런 노동에 대해서는 내 영역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노동에 대한 이런 인식으로는 연대와 협력은 꿈도 꾸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다행히 이제 그 촛불, 우리 박근혜 씨를 가둔 촛불 항쟁 이후에는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다행히. 예, 그래서 이제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흐름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나라가 많은데 프랑스에서는 판사 노조가 있거든요. 변호사 노조도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군인 노조가 있어요. 핀란드에서는 교장 노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직업이 한국으로 오면 노동자로 자연스럽게 인식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런 노조가 있는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김진숙, 지금도 복직투쟁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희망버스 아시나요? 제가 이제 희망버스 기획단도 함께 했었는데요.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인 김진숙 씨가 크레인 고공농성을 했잖아요. 그때 독일의 연방 대통령, 우리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분이 이 일면식도 없는 김진숙 지도위원회 농성투쟁을 지지한다고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합니다. 오히려 파업을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한단 말이죠. 우리 지하철 파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딱 시민의 발을 볼모로. 시민의 너무나 익숙해. 신문의 발을 볼모로 잡는. 시민이 마치 인질이 되는. 네.
이 프랑스와 독일의 노동인권 감수성, 시민들이 노동에 대해서, 노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두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노동법 공부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뭐 단체 협상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네. 저도 안 해봤거든요. 대학에서 해보셨습니까? 대학에서도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초, 중, 고, 대학 그럼 몇 년이에요 도대체? 그 허다한 세월 16년? 동안 공부하고 나와서 대다수는 뭐가 돼요? 노동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규직 커리큘럼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뭐예요? 노동이죠, 노동.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렇게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한다고 들었어요. 네. 프랑스에서는 조를 나눕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조를 나눠가지고 이쪽은 사용자 그룹, 네. 이쪽은 노동자 그룹 해가지고 실제 노사 협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노동법을 익히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얼마지? 아, 이러면 부당해고야.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네? 그리고 노사간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그러면 그 노동인권 감성이 어떻겠어요? 팍 올라가죠. 다르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개인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기로. 그러니까 사회가 당연히 보장해야 될 헌법기본권이잖아요. 헌법기본권은 진영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그게 뭐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문재인이든 다 수호해야 될 가치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런 노동인권 감수성과 마을 활동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노동과 활동의 경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은 뜬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제 이진영 활동가님이 이제 정의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보다 더 잘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 백과사전, 한국 표준 대사전 이런 데 가보면요. 정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을 활동과 노동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 나의 감수성 이런 부분들을 일상에서 놓치지 않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가시권에 늘 있어요. 정규직 노동자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파트에 살아요. 나올 때 누구 봅니까? 경비원.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이쪽 보고 해야 되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편의점을 갑니다. 그거 다 알바예요. 은행을 갑니다. 그 창구가 옛날엔 다 비정규직이었어요. 지금 이제 무계약기구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창구직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배달하는 분들, 택배하는 분들 다 뭡니까? 특수고용 비정규직. 심지어는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한번 보시면요. 한 7, 8% 우리 눈에 드러나서 보이는 분들은 다 비정규예요.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무직, 전문직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공공부문의 공무원, 대기업 안 보여요. 우리 일상에서. 그러네요. 생각하면. 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인권 감수성이 깨어 있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제 제 아파트에서 그때 이제 직접 고용되어 있던 경비원들을 간접 고용으로 막 할 때 저도 나서서 좀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그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해서 한 번은 막았는데 그 다음에 또 몰래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파트 정말 입대일을 들어가야 되나? 근데 너무 엄두가 안 나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비겁하게. 근데 노동은 사실 사회유지의 필수적인 생산활동이죠. 그러니까 이 마을활동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거는 정말 전형적인 노동이에요.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건 없건. 근데 문제는 노동할 때 늘 따라다니는 게 막노동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막노동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막노동 그러면. 공사 현장. 그렇죠. 힘든 거. 노가다. 네, 노가다. 노가다. 네. 막노동 그러면
마구잡이로 하는 노동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뭡니까? 막장 노동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막장이 어딥니까? 탄광, 탄광. 탄광 노동. 음. 예,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계속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예전 탄광 노동이 막장 노동인데 지금은 비정규직이 자기 노동을 막노동으로 여겨요. 특히 그 예전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최근에는 누구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노동은 진짜 마구잡이거든요. 그 심지어는 그 축구선수 이동국과 동맹이인인 대리운전 기사가 아주 젊은 청년 취객의 차를 대리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때린 거예요. 욕하고. 뒤통수 때리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네가 운전하고 가. 나쁜 놈아. 그리고 이분이 이제 차를 놔두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예.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청년 취객이. 차를 후진해서 그분을 치어 죽였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근데 치어 죽였는데, 불기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리운전 기사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고, 산재가 적용이 안 돼요. 커뮤니티 카페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무슨 개주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 차주가 꽤 잘 사는 집안의 자제였겠죠. 그래서 그때 그 죽음을 계기로 최소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산재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거 위험하잖아요. 대리운전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 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비정규 문제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정규 문제 개선은 사람이 꼭 죽어야 된다. 그 태안화력의 김용균 너무 안타깝게 죽었죠. 저도 서울시 이제 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함께했던 구의역 김군 너무 처참하게 죽었어요. 너무 김용국과 구의역 김군은 그 죽음이 너무 처참했어요. 시신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처참했는데, 근데 그렇게 죽어야 산업안전법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2인 1조가 강제가 되고, 유족 입장에서는 그 죽은 아들 그걸 뭐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평생?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노동인권이 깨어 있어야 사람이 죽어야 개선되는 거, 이건 야만 사회 아니냐. 그냥 작은 아픔, 소소한 고통, 이거를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고치면 큰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이제 예의가 조금 엇나가고 있는데, 이제 막노동 얘기하다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얘기할 때 늘 우리 뇌리에 남아있는 이 막노동, 이게 사실 이 노동의 개념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저는 그런 이제 교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아까 근로자 노동자는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대단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사회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그래서 노동자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절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를 노동존중 복지국가, 이제 그 수준에,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그러니까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북유럽 정도, 스칸디나비아 정도 수준. 그래서 누구나 일을 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부당하게 쫓겨나지 않고, 그리고 설사 일자리를 잃더라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보호를 받는, 그게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그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거든요. 특히 사우스 코리아는 5천만 명 인구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경제성장과, 지금 벌써 3만 불 넘었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민주화, 무열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쫓아내기도 했잖아요. 이걸 동시 달성한 세계사적으로
유일한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 남한이에요. 음. 그러니까 남한은 대단한 나라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6년 일제식민과 아까 근로노동 개념 설명할 때 나왔던 좌우 이념 대립과 그리고 정말 처참했던 한국 동남과 그 다음에 장기간의 유신 독재와 이런 것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뤄냈어요. 최근에는 촛불 항쟁까지. 저는 정말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뭘까요? 저는 물론 현재는 기후변화 위기 이런 게 더 이제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불평등 문제 이걸 바꿔야 한다. 이 불평등 문제. 제가 노동인권 감수성이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마을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이제 미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은 뭔가 낮은 것, 그냥 얕잡아도 되는 것, 활동보다는 뭔가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굳이 상임 활동가 이렇게 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노동자라고 하면 될 것을. 여전히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이제 뭐 위선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수성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어떤 정의를 외우는 것보다 그냥 노동법 공부하시고 그냥 노동자, 근로자, 노동활동 그 개념이야.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뭐 활동가 이런 거래요. 노동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 마을 붙여서 마을 활동이든 마을 지원 활동이든 붙여서 거기 특화된 영역에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고 실사구시적인 개선 대안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마을 주민을 상대하는 마을 지원 활동이고 마을 활동이라면 그 마을 주민이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인식, 노동인권 감수성,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노동 현장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활동 속에 저는 노동이 어느 정도 현안으로는 비중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여기 이제 이렇게 뭐 물어보기 됐습니다만, 저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을 활동 속에. 그래야 노동이냐 활동이냐 같은 이제 이런 질문보다는 오히려 대안 수준에서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서 좋은 사례로 전파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문제의식 수준에 머물러기보다는 이제는 마을 활동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됐잖아요. 뭐, 그 서마종을 비롯해서 오히려 노동보다 특히 박원순 시장 재임했던 9년 동안 마을 활동 엄청나게 지금 급증했어요. 영역도 커졌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을 활동보다 노동이 더 협소해졌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생활의 접점에서 정말 공익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야 돼. 그리고 그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에요. 그거는 예전에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운동의 개념과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마을 활동가들이 지향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을의 청사진이 무엇이건 간에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그리고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이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사명감이 없으면 노동? 맞습니까? 이 보고서에 있어요. 보고서에 그 활동가들 심층 인터뷰 속에 이게 다 나온 내 개념이에요. 제가 근데 이런 게 탁 꽂혔어요. 맞아. 나도 한때 저렇게 생각했어. 사명감 없으면 그건 그냥 일이고 노동이지. 내가 세상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변혁하고 싶다면, 마을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하고 싶다면 노동에 머물르면 안 되지. 활동이어야지, 운동이어야지.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저 예전에 그랬거든요. 딱 꽂혔어요. 아, 그래, 맞아. 사명감을 기준으로 노동 활동을 가를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과연 옳은가? 그 활동가는 전문직 노동자인가? 그러면? 이제 이런 또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그 심층 인터뷰 하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을 활동가들이 다 정답을 알고 계세요.
활동이냐 노동이냐에 함축되어 있는 뭐 쟁점이라면 쟁점, 함이라면 함이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만 자기 언어로 그리고 자기 마을의 경험으로 그걸 정리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래서 저는 그거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자기 마을의 사례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가장 뜨거운 핫한 이슈예요. 너 활동가니? 너 직장인이니? 나 때는 뭐 라떼라는 나 때는 활동가였어. 제가 이제 그 참여연대가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어요. 노조에서도 교육 신청이 왔고요. 사용자 쪽에서 그러니까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이 있는 쪽에서도 이제 교육 요청이 와서 제가 참여연대 노사교육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참여연대 공동대표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회 성원들이 그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이력이. 근데 그 집행위원장이 굉장히 이름 있는 변호사셨어요. 진보적인. 근데 저한테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갔잖아. 참여연대 노사한 게 어떻게 해야 되나?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시민단체에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요? 집행위원장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는 시민단체에서 노조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교섭을 하냐는 거야. 참여연대의 진짜 사용자는 15,000 회원들인데 15,000명의 사용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집행위원장한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전형적인 부당노동 행위인 교섭 혜택에 해당하는 발언을 변호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불법하고 부당한 겁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에요. 변호사니까 노동법을.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용자이고 싶지가 않대요. 어쩌라고?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활동가 노조가. 그리고 당연히 공동대표가 사용자 지위에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면 그걸 잘 해야죠. 그래야 참여연대도 발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참여연대를 보면서 제가 지금 사용자잖아요. 그 곤혹스러움은 제가 좀 이해해요. 좀 힘듭니다. 힘들기는. 근데, 이게 참 어렵구나. 시민단체에서 활동가 노동의 경계는 무엇인가? 근데 참여연대에서는 고참 활동가들이 노조에 가입을 했다, 안 했다?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노조가 없을 때는 그때 국정농단 맞서 싸우는 우리가 촛불 항쟁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근하고, 그리고 참여연대가 어디에 있어요? 그 청와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주말마다 막 쫓아다니고 동원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노조가 만들어지고 확 줄었대요. 이제 동원할 수가 없는. 왜 4시간 빼서, 왜. 그전에는 얘기 못 했던. 그러니까 고참 활동가들이 나 이런 노조 안 해. 나는 활동가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 갈등처럼 비치기도 하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여연대 뿐이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지간한 시민단체들은 다 그런,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노동건의센터 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활동가 정체성이 확고한, 이제 라떼라면 세대의 이제 이런 꼰대 활동가 입장에서는 20, 30대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상근자들에 대해서 쟤들 뭐지? 그냥 좋은 직장이라고 들어온 거구나. 이런 이제 제 그 속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이제 큰일 나니까. 근데 막 집에 가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자고 여기로 갔나? 한국비정의노동센터가 이러자고 서울시로부터 노동건의센터를 수탁받았나?
우리가 일자리 창출 기관인가 막 이런 생각, 이런 그 헛된 생각 이런 게 솔직하게 들어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을 활동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그래서 물론 여기 두 분 뭐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관리자 지위에 있는 활동가와 그냥 실무 활동가가 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원 활동가가 또 다를 것 네, 같고. 네. 내가 보니까 여기 제가 찾아보고 이거 좀 놀라긴 했는데 이건 이제 아까 이재영 선생님 통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 이 그 강의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게 2018년이니까 최근입니다. 심지어는 305명 활동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결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세요. 월 평균 36.8시간, 월 60시간 이상이 13.8%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단시간 것이 단시간. 그 심지어는 초단시간, 이거 주 몇 시간이에요? 월 60시간이면? 15시간. 주 15시간. 초단시간 근로는 왜 선호한다 사용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월 활동비 19만, 20만 원이 채 안 돼요. 시간당 활동이 5,340원. 올해 최저임금 얼마죠? 8,590원이에요. 2018년에는 얼마였을까요? 제가 지금 8,000원대 초반이거나 7,000원대 후반이에요. 네. 이게 너무 낮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서울시 생활임금 얼마입니까? 만 원. 네, 10,000원 넘은 지 진짜 이때 거의 10,000원 넘었어요. 최소한 서울시 생활임금은 아니라도 중앙정부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수준에서 아무리 활동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당 수당을 비정기적으로 지급받고 그 활동비 수준에 대해서 10.4%만 만족하는 90%가 불만족이거나 근데 뭐 얘기 안 한 사람들도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았겠죠. 정체성, 목적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활동가 이게 공통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나를 규정하는 것, 일정한 노동자다. 또 바깥에서 규정하는 걸로는 나는 자원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동자 인식에 있어서 젊은 상근 활동가들이 50대 상근자들보다 훨씬 높아요. 이해가 되죠? 세대 갈등이 잠복되어 있죠. 그리고 활동가의 노동 종속성, 조직 종속성 이 중요하거든요. 노동자 규정에서. 마을지원센터 지시받아서 일한다. 꽤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활동의 대가를 받는다. 꽤 많아요. 근데 소속감은 낮아요. 많이. 물론 46%도 뭐 그렇게 낮은가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수치들보다 훨씬 낮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는 이 중간 지원 조직 근데 이제 지금 민간 또 뭐 활동가로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좀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만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을 하는 지원 활동가들은 굉장히 격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겠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노동인가 활동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긴 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와서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든 개선해야죠. 그리고 활동은 노동입니다. 활동은 노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급 이런 건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했잖아요. 근로계약서 쓰냐고. 근로계약서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 의무화도 들어가 있어요. 법에. 반드시 교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회안전망이? 4대 보험. 4대 보험. 1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이면 4대 보험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하나 딱 돼요. 산재. 네. 그것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5시간 단시간 걸자면 할까요? 보험료 안 내려고 해요. 네. 실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임금 문제가 같이 해결 안 되면 이 사회 안전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떻든 15시간 초단시간 근로가 일상화되어 있는 마을 활동가들로 보면 이게 굉장히 저는 부당한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있나요?
마을 활동 차원에서 이런 뭐 직장에 괴롭힘 생기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력할 수 있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걸로 해서 막 이제 엄청 상처 있고 그러면 침입 치유도 할 수 있는, 저랑 같이 감정노동센터도 있거든요, 서울에. 그런 게 돼 있나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 노조에 대해서도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드셔라. 그리고 노조가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노동인권 감수성과 노조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에 노동 관련 해난이 생긴다면, 그리고 노동인권 관련 모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의 노동에 대해서 잘 알려면 내 마을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노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면해야 소득이 발생하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4계급으로 나눴잖아요. 비대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필수 노동자, 대면해야만 살아가는 사람, 잊혀진 노동자, 이런 식으로 뭐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노동자들의 양태를 보면서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달 노동, 택배 노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차원에서도 그 마을 주민들이 배달 엄청 많이 받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배달 노동에 대해서, 이동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난 네. 깨알공부 네. 배달 노동자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마을에서. 아,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꾸러미도 전달하고 네. 현관문에 네, 이렇게 네. 안전하게 천천히 오세요가 그냥 아, 당연한 멋있습니다. 말이 되게 하도록 네. 하는 그런 캠페인을 좀 진행해 보는 걸 마을이 함께 네, 했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받는 노동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네, 네. 또 의미도 공감하고 네네. 이렇게 그분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감수성이 자기 노동에 대한 올라가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뒤에 있는 뭐 PPT든 제가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쓰진 않고, 맞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게 마을 활동가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 보면 저는 돌봄이 많이 생각났어요. 가사 노동. 왜 가사는 노동이 아닌가? 비슷한 질문 아닙니까? 네. 왜 여성이 하는 가사는 노동이 아닌가요? 지금 이런 인식과 이런 인식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예, 저는 같이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늘 노동이 있으면 사용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같이 좀 고민해야 된다. 최근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 문제 아시나요? 네. 예, 제가 이제 거기 조금 적극 결합을 하고 있어서, 제가 또 아파트 이제 입주민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산재로 뭐 여기 김용균, 여기 문중원, 경마기수, 여기 건설 현장, 너무 많이 죽지 않습니까? 보세요. 택배 배달, 여기 한 익스프레스 38분인가 돌아가셨죠?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런 일상은?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나중에 그냥 공유하셔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하고 노조법, 노동법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이 어디하고 친했어요? 독일하고 친했잖아요. 네. 독일 하면 떠오르는 거, 바이마르 헌법. 그러니까 독일은 가장 선진적인 그런 헌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헌법 체계를 그대로 일본식으로 본따서 이승만 정부 때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헌법은 투쟁의 성과가 아니에요. 예. 물론 노동이 근로로 바뀌고 뭐 그런 게 있긴 했으나 굉장히 선진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수준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실행이 현실에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마을에 계시더라도 이렇게
그 세월호 유족 중에 세월호 그 기간제 교사 두 분이 있었죠. 김초홍 교사하고 두 분이 계셨는데 이 순직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언제 순직 인정 받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받았어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참정권, 이게 이제 금방 제가 얘기했던 아파트 경비 노동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파트 경비 노동이나 청소 노동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에 당신의 노동은 그 이제 울산하고 몇 군데에서 했었는데 당신의 노동은 소중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한 끼 식사를 한 번도 대접받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분들.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 이게 먹거리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 없으면 아파트 돌아갑니까? 안 들어가죠. 예?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 가지 택배를 받는 일부터 분리수거, 청소, 여기 최희성님은 그 차량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마땅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 트로트 가수 매니저 했던 그 입주민이 갑질해서 이게 자살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계장 이야기라고 하는 임시 계약직 노인장이 준말인데 그 책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전태일 평전 이후 노동일기로는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좋은가 봐요, 저쪽이. 그래서 그 임계장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이 겪는 일상 애환을 알 수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꽤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자리에서 보는 게 참 중요하구나. 내가 입주민이 되어서 보는 순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그 다음에 청소 노동자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원하는 게 예. 그 TV에서 잠깐 봤는데 네네. 청소 노동 하시는 분들의 휴게 공간이 네네. 약간 뭐 화장실 한 켠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맨날 다 지하여가지고 맞아요. 땅 위로 올라가고 싶다. 제발 땅 위로 한번 올라가고 맞습니다. 싶다. 그 네. 얘기를 네, 하셔. 쾌쾌한 예. 저도 아파트 사는데 쉬는 공간이 진짜 오래된 그 곰팡이 습한 네. 쾌쾌한 공간이거든요. 맞아요. 그 예. 휴게 공간. 예. 이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네. 심지어는 저기 서울대에서는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고리형의 이제 노동자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휴게 시설이. 근데 너무 열악하죠. 그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일상에서 입주민들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딴 거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네. 해달라는 거예요. 수고 많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분리수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내가 경비원을 하더라도 분리수거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 할 때 10,000원, 20,000원 받고 한답니다. 그게 불법이거든요, 지금 현재.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막 임계장 이야기 보면 아주 절절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수고 많으세요. 이게 너무 따뜻해진대요. 네. 그 약간 분리수거 얘기 나오니까 지난 추석 연휴에 저희 이제 아파트가 분리수거일이 추석 연휴랑 겹쳐가지고 2주 만에 이제 추석 끝나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도 늘어나는데 2주 만에 분리수거를 하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혹시 이게 너무 일이 많으시면 자기가 이제 내려갈 테니까 한번 보고 올라오는 길에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혼자 애쓰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신랑이 이제 저는 간식 챙기고 신랑은 이제 장갑 끼고 이제 동굴로 내려왔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진짜 박수 한번. 아니 잘 그럴 얘기 하려고 박수.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약간 왜 이걸 혼자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될까 네. 싶어가지고 당연히 주민이면 자기 쓰레기니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신랑이 이렇게 같이 하려고 장갑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봤더니 경비 노동자분께서 이거 제 일이라고 이거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라고 얘기를 하셔서 약간 고개를 약간 갸웃했거든요. 이게 원래 하셔야 되는 일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 그 지금 맞나요? 여러 가지 법개정 논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관리 업무, 네, 경비 업무와 네. 관리 업무를 지금 병행하는 쪽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 관리 업무는 사실 좀 줄여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입주민 갑질의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근데 우리 이진영 활동가님은 저보다 훨씬 노동인권 감수성이 풍부하고 뛰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직접 실천을 하신다는 거는 뭐 저로서는 사실 막 해고되고 이런 분들 위해서는 같이 싸우고 했었지만 엄두를 못 낼 일인데 대단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니까 그게 정규든 비정규든 그런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고 왔는지 또 그런 문제가 내 주변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좀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나의 노동을 보는 관점과 감수성도 저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을 활동 속에서 이게 추상적인 노동이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노동 문제를 활동 속에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자기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한다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오히려 공감하지 않겠어요? 그 마을에 계신 분들도 또 주변의 활동가들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결국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노동도 살리고 활동도 살리는 이런 부분들이 그 일상에서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지금 시간이 거의 네, 20분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유튜브로 또 이제 네. 질문은 아니고 네네. 이제 김범주님께서 이런 의견을 좀 남겨주셨어요. 이 이제 앞서 좀 한참 전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제도적으로 노동자가 네. 이사회의 50%를 차지하고 네네. 참여케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그래서 힘이 있는데 네.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 아픈 일이 네네.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은 공동 결정제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공동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막 노동조합 그러면 막 투쟁조끼, 머리띠, 막 고공농성, 심지어는 분신, 막 이런 거 되게 좀 어두운. 근데 독일은 노조도 공동 경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노동이사제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등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책임이 따르지 않겠어요? 결정하면? 그리고 그렇게 함께 노사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면 그 대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 되겠죠.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가장 선도적으로 사실 시행이 되긴 했어요. 우리 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 예,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도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그리고 어떤 계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건 아까 헌법 개헌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동일한 노동을 했으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이런 것도 당연히 지금 뭐 여기 마지막 강의가 장혜영 의원님 네, 뭐 네. 차별금지법이던데요. 그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물론 뭐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는 성소수자 문제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도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사실 잘한 게 있는 거예요. 특히 노동행정, 노동인권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을 활동하고도 저는 접목이 돼야 된다. 마을 활동하고도. 그러니까 노동 따로 마을 따로가 아니라 마을 활동 따로가 아니라 저는 접목이 돼야 되고 저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과 우리 이진영 활동가 여기 선생님 두 분 같은 활동가들이 같이 자주 보고 그리고 좀 더 친숙해지고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뭐 노동인권 감수성하고는 관계가 좀 멀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룹 굉장히 자랑할 만한 세계사적 지적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부끄러운 노동 지표가 있어요. 노동상권은 헌법 33조에 규정한 우리나라 국민이면 가장 먼저 적용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근데
지금 11%가 안 돼요, 노조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노조 조합원.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100명 중에 2.5명만 조합원. 이게 헌법 기본권입니까? 좀 너무 부끄러운. 아까 북유럽 얘기했잖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가장 노조 조직률이 높았을 때 몇 퍼센트? 90%. 2천만이죠? 그럼 몇 만이 조합원? 1,800만이 민주노총 단일 노조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를 들어떠났다? 그 이제 에로라고 하는데 그 스웨덴 노총이 만든 정당이 사회민주당입니다. 사회민주당이 그 2차 대전의 참화 속에서 복지국가 전망을 가지고 몇 년을 장기 집권한지 아세요? 우리로 보면 민주농당 같은 좌파 정당이에요. 노동 중심 복지국가를 얘기했던. 무려 40년을 장기 집권했어요. 스웨덴에서는.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요람에서 무등까지 복지국가.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노조는. 그래서 인간다운 얼굴을 한 합리적인 사회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노조의 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뭡니까? 계급 사회잖아요.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자본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박수 받는 부자가 나오려면 저는 노조 조직률 올려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부끄럽고요. 그 다음에 ILO 기본협약을 지금 미비준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같은 이런 거. 결사의 자유는 여러 가지로 예의가 된 바 있고, 이번에 교사 공무원, 특히 정교조 부분은 조금 이제 진전이 됐죠. 강제노동은 왜 안 되고 있을까요? 몇 날 안 돼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데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왜 못하고 있지? 강제노동? 당연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군대 때문에. 네, 우리는 모병제가 아니잖아요. 징집제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그 분단의 아픔이 서며 있는 미비준 사유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유쾌하고 가볍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다만 이제 이진영 활동가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하면서 하는 노동은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이제 선구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말씀드리면서 뭐 요 나머지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비정규직 통계나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서울시 사례 이거는 그냥 뭐 자료로 만일 이제 공유가 가능하다면 네. 이제 뭐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하여튼 뭐 이런 의미로 유니언시티 이게 박원순 시장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을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 존중 마을, 인권 마을, 노동 존중 마을, 유니언 마을? 말이 영어로 뭡니까? 하여튼 카운티? 하여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 여러 이제 마을 센터들 네. 이렇게 좀 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저희 노동건의센터에도 노조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사용자 대표로 가서 축하도 하고 축하 성명까지 내가지고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사용자가 축하 성명 냈다고. 네. 근데 노조 만들어지니까 힘들더라고요. 축하 성명을 그렇게 빨리 내는 게 아닌데.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갈등은 사회적 약자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네. 사회적 약자는 뭘 원해요? 대화를 원해. 힘 있는 사람들 원래 대화 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노조는 그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전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은 뭐 경우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올해 전태일 50주기입니다. 11월 13일 기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면 동판 사업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럭 있잖아요. 그 네, 보도 블럭 크기 네. 하나가 15만 원이에요. 네. 저도 이제 저희 가족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우리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도 네. 같이 네. 좀 그 전태일 50주기 의미에 걸맞게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태일의 한자어가 온전할 전 클태 하나일이에요. 원래 애 이름은 저렇게 크게 짓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하나라는 뜻인데 저는 전태일이야말로 저도 전태일기념관 5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재단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다 보조 여공, 그 여동생들이죠. 10대 그 안타깝게 쓰러져가는 그 10대 여공들을 위해서 할 거 다 했어요. 정말. 그 심지어는 그 다른 건 몰라도 굶는 거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풀빵이라도 먹이려고 뭘 아꼈어요? 자기 토큰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청계에서부터 도봉산까지 걸어 다녔어. 그러다가 통금이 있는 때잖아요. 그때가. 경찰서에서 자는 게 다반사였어요. 밧줄서에서. 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총만 맞는 정규직 재단사였습니다. 아마 개인 수사장으로 출세하려고 했으면 했을 사람이에요. 리더십도 굉장히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눈을 팔아가지고 테일 피복이라고 하는 최저임금도 지키고 노동인권도 보장받고 그리고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이런 대한 기업을 세상에 디자인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다? 자기 눈을 내놨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전태일의 풀빵연대와 분신저항 정신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인간에 저는 기반하고 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이제 뭐 제 발언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하거든요. 어떻게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고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그런 사람이 그 전태일이 마지막 분신을 앞두고 썼던 그 시 같은 일기가 있거든요. 아, 그건 정말 감동이죠. 너무 소박하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태일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감수성이다. 전태일이 정규직 재단사로 그렇게 헌신했던 것은 감수성이 있었으니까. 감수성이. 내가 사장 될 거야 했으면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도 저는 사실 전태일 못지않게 자기 현장에서 마을에서 저 역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대의 전태일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덕담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뭐 비정규 노동자들이 21세기의 전태일, 뭐 저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각자가 제 몫을 하는, 그리고 나의 어떤 특권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재능과 그리고 열정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보태는 이런 게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전태일 아닌가요? 전태일 정신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마을 활동가님들이 고민하는 노동은 그 전태일의 노동인권 감수성과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만나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는 저희 같은 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 오셔서 마을 활동 얘기와 함께 이 활동인가 노동인가 오늘 나눴던 이 좋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또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또 주고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아주 두서없이 얘기를 강의와 해가지고 더불어 마지막엔 제안까지 예. 해주셨는데 박현 선생님 오늘 약간 이 강의 쭉 들으시면서 너무 생생하고 네. 도움이 되는 네. 그 현장에 또 같은 고민 또 하시니까 네. 응? 그래서 앞으로도 교류하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활동인가 노동인가에 대한 답을 좀 얻으셨나요? 네. 네. 저도 약간 고민 많이 했는데 소개해 주신 딱 거기에 처음부터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하는 노동자다. 네. 네. 모든 마을 활동은 노동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활동에 있는 대우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그죠. 노동이다. 네. 그래서 그 활동 속에 있는 노동인권을 서로 네네. 챙기려고 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그 이전까지는 사용자 입장에 수탁을 하는 법인에 이사였다가 네네. 지금 이제 서울시 뉴딜 활동가가 되면서 서 있는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저랑 거꾸로 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뉴딜 활동가 노조? 이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네. 그런 생각 제가 또 막 힌트를 또 얻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네. 제가 사용자지만 네. 제가 요즘
사용자 노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아. 네, 사용자 노조를 만들어야 되나? 아,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민간 위탁 기관의 소장일 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간접 고용 네.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정규직화가 지금 멈춰 있어요. 음.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사용자 지위에서 느낀 바를 노동조합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선자리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뉴딜 활동가의 네. 노동인권, 막 요것도 좀 약간 고민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신 마을 활동가의 그 노동인권 전대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마지막에 굉장히 약간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는 준비된 멘트는 아닌데 네네. 그 두 분의 좋은 기운을 제가 받아서 아, 그냥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그냥 이렇게 전태일과 네. 마을 활동도 네. 만날 접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그래서 마을 활동을 하면서 다른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활동 속에 노동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오늘 또 하나 좀 기록하고 갑니다. 예. 아주 도움이 좀 되었어야 돼요. 네.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6분이나 오버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시간을 지켜야 돼요. 네. 저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네. 또 진짜 1시간 반 동안 쉴 틈 없이 진짜 네, 푹 네. 빠져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박수로 네,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주에는 또 다음 봬요. 주 화요일에는 휴방 없이 다음 주엔 여성인권 최태우 네. 선생님 모시고 다음 주도 화요일 3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 활동가님들 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